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 한 분의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낯선 곳에 갇히게 된다면 그곳이 당신의 안정을 위한 요양원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유를 가둔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77세의 한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정신이 맑았던 한 어머니의 인생이 그저 하루아침에 자녀들의 계획에 의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기막힌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아껴가며 남편과 함께 3층짜리 작은 상가 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낡았지만 그 집은 그분께 삶의 전부였죠.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집 절대로 남한테 넘어가게 하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평소 연락이 뜸했던 아들 철영이가 갑자기 차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바람 쐬러 양평 쪽으로 가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음이 설레어 가장 아끼는 난초 블라우스에 남편이 남긴 옥목걸이까지 걸고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보려고 일부러 휴가 냈어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차가 서울 시내를 벗어나 낯선 산길로 접어들 때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당을 가길래 이렇게 멀리 갈까? 이상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유기농 힐링타운이라는 간판이 걸린 펜션처럼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살갑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았죠. 어머님, 박순자 어머님 맞으시죠? 방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피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엄마 요즘 자꾸 어지럽고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여기서 며칠 푹 쉬세요. 그렇게 할머니의 핸드폰과 집 열쇠가 아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저항을 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푹 쉬세요. 핸드폰은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휴가가 사실은 영원한 격리였다는 것을요. 낯선 방에 갇힌 그날 밤 할머니는 발끝에서부터 등골까지 기어오르는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왜? 나는 아프지 않은데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낯선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갇힌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밤늦도록 한숨도 주무실 수가 없었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는데 어째서 자식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질문만을 되뇌이셨습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열쇠, 내 통장, 내 핸드폰. 그들은 이걸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치 군대처럼 짜여진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셨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답답했답니다. 소란을 피워도 보고 창문으로 기어 오르려고도 해봤지만 모든 창문은 잠겨 있었고 비상구조차도 전자감응 장치가 달려 있었죠. 절망의 끝에서 할머니께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젊은 요양보호사 영숙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말투에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할머니는 그에게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쑤신다고 부탁하자 영숙이는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할머니, 그 오래된 집도 명예 이전은 순조롭게 하셨겠네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것 같았답니다. 뭐라고? 누가 집을 명예 이전했다고 그래? 영숙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이고, 저는 그냥 할머니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미 다 처리됐다고. 저희한테 할머니 잘 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당부했던 그 집, 시가로 15억이 넘는 그 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할머니는 자신을 치매로 만들어 집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답니다. 이곳에 갇혀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할머니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몰래 챙겨둔 낡은 스웨터 안에 현금 80만 원을 속옷 깊숙이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리셨죠. 발목이 삐끗하는 바람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새벽의 어둠 속을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 달빛에 의지에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정신 이상인 노인인 줄 알고 처음에는 태우려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와 손에 든 현금 80만 원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죠.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손에 꼭 쥐고 있던 남편과의 결혼 30주년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떤 현실이 기다릴지 몰랐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탈출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새벽 3시 택시는 낯익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길을 절뚝이며 걷는데 집 앞에 서자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던 짙은 갈색 나무 문이 아닌 번쩍이는 회색 철문이 할머니를 맞이하고 있었죠. 가방에서 드는 쓸모없어진 옛날 열쇠를 꺼내 억지로 열쇠 구멍에 꽂아보았지만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옆집 불이 켜지고 오랜 이웃 김미선 씨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죠. 박순자 씨 맞아요?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쳐 나왔어요. 김미선 씨는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고 탁자 위에 놓인 전단지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부동산 전단지. 황금 입지 희귀 상가 주택 매물 매매가 16억 8천만 원. 할머니의 집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닷새 전부터요. 그리고 그저께는 이삿짐 센터가 와서 짐을 2번이나 실어 날랐어요. 집안이 텅 비었어요. 남편의 유품도 결혼 사진도 심지어 베란다의 난초 화분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듣고 할머니는 목이 메어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어머님이 이미 노인성 치매라서 돌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집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재산 탈취 작전이었죠. 그들은 집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인격과 자유까지 빼앗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몇 초간 생각하다 할머니는 천천히 한 이름을 내뱉으셨습니다. 김상동. 김상동 할머니 남편의 오랜 군대 동기였고 지금은 노인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죠. 할머니는 김미선 씨의 핸드폰을 빌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상동입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간신히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상동 씨 저예요. 아들 놈한테 요양원에 갇혔다가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전화 한 통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불러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상동 변호사는 40분도 채 안 되어 김미선 씨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 외투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할머니의 발목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김 변호사는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이 명에 이전되었다는 영숙의 이야기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님 명의 이전 서류에 서명하셨습니까? 아니요. 인감도장 꺼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위임장을 위조했거나 서명을 도용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바로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있을 법적 싸움에 대비해 할머니의 진짜 필적을 확보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할머니의 재산만 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행위 무능력자로 만들려 합니다. 즉, 어머님이 중증 치매나 심각한 정신장애로 진단받으면 그들은 어머님을 고소할 자격조차 빼앗으려 할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자신의 존엄과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김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그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머님께 서명하게 한 특별보호 동의서와 그들의 대화 녹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격을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김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도망치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할머니가 자유인임을 명시하는 임시 면회 허가서를 제출했죠. 할머니는 그곳 직원들과 마주치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 고집을 부렸어. 여기가 참 좋더라고. 다시 와서 지내도 될까?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순진한 노인의 변덕이라 생각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틈을 타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 특별보호 동의서랑 내 아들이 원장이랑 얘기할 때 내가 들었던 내용들 뭐 남겨둔 거 있니? 영숙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동의서 사본하고 녹음 파일이 있어요. 창고 캐비닛에 숨겨뒀어요.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는 일부러 천천히 밥을 먹으며 영숙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영숙이는 두 번째 테이블을 치우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창고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할머니는 파일 안에 든 증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와 다른 요양보호사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그 할머니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집 파는 것도 순조로워질 거라고 하던데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쥔 서류와 녹음 파일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그리고 할머니의 인생을 되찾을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며느리 미영이가 소위 의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구겨진 흰 가운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할머니에게 정신감정 테스트를 하려 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녀분들 이름은 기억나세요? 나한테 자식이 있었나? 할머니는 순한 고양이처럼 시키는 대로 멍청한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허무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다고. 그때였죠. 갑자기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는 경찰관 한 명과 기자 한 명이 서 있었죠. 잠깐.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가짜 의사는 당황했죠. 황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자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임시 보호령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위장해 재산을 강제 처분하려 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 팔고 나면 그냥 아무데나 던져두면 돼. 어차피 저 노인네가 하는 말 누가 믿겠어? 의사도 다 구해놨어. 예전에 거래하던 그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끝나.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짜 의사는 경찰에 끌려갔고 며느리는 변명할 힘조차 잃었죠. 며칠 뒤 지역 뉴스에는 노모, 자녀의 재산 탈취 및 요양원 감금 폭로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화면 속의 할머니는 힘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욱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어르신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재판장은 민사소송 1심 예비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즉시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소유주 명의로 반환할 것을 명한다. 정신적 손해 및 대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4,500만 원을 지급하라. 할머니는 성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크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 사라진 남편의 유품 되찾은 것은 집의 소유권이었지만 할머니의 기억과 추억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법원에서 받은 배상금과 자신의 삼짓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황혼지킴이 협회라는 작은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돈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는 노인들에게 법률을 가르치고 위조된 서류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었죠. 요양원을 그만둔 영숙이도 합류해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집을 잃을 뻔했던 그 약한 노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노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죠. 손주 녀석이 저보고 절에 가서 수행하래요.
그런데 들어보니 거기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요양원 같아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멀고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더는 두렵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늙었다고 해서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서명 한번 해주는 게 그들의 호의가 아닙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그녀를 찾아와 노인권익관련법 개정 간담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줄지어 앉은 넥타이와 양복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우리를 더 사랑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는 젊었고 언젠가는 늙을 겁니다.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노파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강압적인 결정 앞에서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첫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어쩌면 어딘가에서 무력감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